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제 해결 교육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교재 인쇄물, 연습지, 펜을 준비하시고, 둘째, 동영상 도중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 시간이 부족하면 동영상을 중지하고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풀어본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교육론에서도 이제 문제 해결 교육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에 먼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교육론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라는 게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 하여간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문제 1. 어떤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두 변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 변이 다른 변보다 6m 더 길다는 것을 안다. 넓이는 55제곱미터이다. 두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것입니다. 2차 방정식 응용 문제죠. 이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변을 x라고 하면 다른 한 변은 x 플러스 6이 된다. 넓이는 55가 되겠지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플러스 5 이퀄 55.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5 이퀄 제로 2차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경우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공식이 있죠. 바로 근해 공식이라는 것.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개수를 매치시켜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루트 안을 정리하면 루트 256, 16의 제곱이죠. 5와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변의 길이는 음수일 수 없으므로 마이너스 11은 제외한다. 한 변이 5, 다른 변은 11, 두 변은 5와 11이다. 이렇게 풀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하나의 견해를 드러내어 줍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근해 공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해 공식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해 공식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죠. 개수가 다르고 무수히 많은 2차 방정식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의 근해 공식이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근해 공식은 일반적인 공식인 거죠. 제너럴 포뮬러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 방법의 첫 번째 견해가 나옵니다. 뭘까요?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건 뭐죠? 그 어떤 하나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형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공식, 그것을 방법이라고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유형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식 알고리즘.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관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수학 배우면서 경험했겠지만 근해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근해 공식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추가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런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중학교 수학책을 보면 근해 공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순서라고 해서 첫째, 문제의 뜻에 맞게 수량 관계를 먼저 파악해라. 둘째,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라 놓고 방정식을 세워라. 셋째, 방정식을 풀어라. 넷째, 문제의 뜻에 맞는 것만을 답으로 택한다.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아마 교과서에서 보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건 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근해 공식만 알고 아는 거 가지고는 그런 어떤 응용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죠. 즉, 근해 공식이 이렇게 있고 일반적인 2차 방정식 문제들이 쭉 있을 때 근해 공식으로 이것을 풀으려면 단지 이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이 근해 공식을 매치를 시킬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이 문제에 적합하게 근해 공식의 계수를 결정을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풀고 그 답을 또 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이 일반적인 공식과 이 문제를 매치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공식을 아는 것에 더해서 그 문제에 적합한 공식을 생성하고 그 공식을 풀고 또 그 얻은 답을 문제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 견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셋째 견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제를 풀어보고 한번 셋째 견해를 다뤄보도록 하지요. 문제 2. 0부터 2까지 정수 중 5개의 서로 다른 수를 선택한 다음 이것을 사용하여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만들어서 서로 곱한다. 이 곱한 값이 가장 크게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계산기를 사용하시오. 여러분 이 문제 생각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곱이 크게 될 것 같은 몇 가지 경우를 아무 것이나 먼저 시도해보자. 그러면 987, 65를 해보니까 6415. 다른 경우를 해봤습니다. 여기를 9를 더 키웠어요. 765 곱하기 98 하니까 74970. 더 커졌죠. 976 곱하기 85 하니까 82960.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더 큰 게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가장 큰 것을 찾아낼까요? 여기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죠.
곱한 값이 커지려면 100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에 9와 8이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를 모두 열거한 다음 그들의 곱한 값을 비교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100의 자리죠. 여기가 10의 자리죠. 일단 여기가 제일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가 제일 커지려면 8, 9이거나 여기가 9, 8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그 두 경우를 다 열거를 해서 그 값을 비교해보면 찾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 타당한 결정이죠. 8, 9일 경우에 여기는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여기가 7인 경우에 6, 5일 수도 있고 5, 6일 수도 있고, 경우를 다 조사를 했어요. 마찬가지 9, 8인 경우도 여기가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7인 경우에도 6, 5일 수 있고 5, 6일 수 있고, 그래서 6가지 경우 안에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값은. 그래서 가장 큰 경우는 875 곱하기 96, 84,000이다.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2차 방정식 그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유형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즉,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인 공식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중요한데요. 우리 앞서 배웠던 2차 방정식 같은 문제는 그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든지 간에 2차 방정식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그런데 이 문제의 이와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진정한 문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와 연습을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연습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식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죠? 그것을 푸는 방법이라는 것이 획일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쉽진 않겠죠. 그것을 진술하기가. 여긴 공식, 명확히 주어진 공식이 있는데 여기 공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도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걸까요? 그 방법이. 자, 그 방법을 이 시간에 배울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자, 그걸 배우기에 앞서서 그러면 다시 문제와 연습의 구별로 돌아가 보죠. 이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수학사적으로 볼 때 고대 수학에서는 근해 공식이 아직 없던 시대였다. 따라서 그때는 문제1도 연습이 아닌 문제였다.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에서는 문제1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을까? 근해 공식이 고대 수학에서는 근해 공식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문제1과 같은 문제는 있고, 그럼 바빌로니아 문명 같은 고대 문명에서는 그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하지만 근해 공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었죠. 그러니까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에서는 문제1이 여전히 공식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연습이 아니고 그때는 이게 생생한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x를 구하는 것인데 넓이를 알고 여기는 x 플러스 6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쉽죠. 따라서 이것을 정사각형으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변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6이 길죠. 그러면 이만큼을 위를 좀 잘라서 이쪽에다가 붙여주면은 두 변이 같게 되는데 얼마를 잘라내야 되겠어요? 지금 차이가 6이 나니까 3만큼을 잘라서 이 다른 이쪽 변에 붙이게 되면 어쨌든 두 변의 길이는 x 플러스 3으로 같아지겠죠. 이렇게 6만큼 더 긴데 그 절반인 3을 떼서 이쪽에 붙인다. 그럼 여기가 3이 붙겠죠. 이렇게 되겠죠. 3, 3. 그래서 변이 같아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물론 여기는 어때요? 여기 이제 펑크가 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전체로 여기 채워보면 정사각형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넓이를 알 수가 알아요. 넓이가 얼마인지를. 이 빵꾸난 넓이를. 9라는 걸 알죠. 넓이가 3, 3, 9니까. 그러면 이 전체 넓이를 알죠. 얼마예요? 55 더하기 9가 되니까 여기를 채우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64가 되지요. 그러므로 88, 64니까 이 x 플러스 3 여기가 8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8이니까 얼마예요? x 플러스 3, x는 5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한 변은 6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빌로니아 고대 수학에서 근해 공식이 없을 때 구했던 방법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해당하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까 말했던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진정한 프로블럼에 대한 그 해결 방법.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수학에서 이제 그것에 관한 연구가 여러 있습니다. 폴리아라는 사람의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임용고시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리아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로 문제 해결 과정을 나누었고요. 각 단계에서 어떤 단계별로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질문과 권고의 형태로 추출해서 제시했습니다. 4단계는 이해, 해결 계획의 수립, 계획의 실행, 반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쫙 제시했습니다. 뭐 이거보다 무수히 많지만 매우 많지만 일부만 대표적인 것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앞에 문제 2에 대해서 한번 이 폴리아의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면 더 이 폴리아의 이론을 좀 알 수 있겠죠. 0부터 9까지 정수 중 9개 다른 수를 선택해서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만든 다음에 곱해라. 가장 크게 되는 경우를 찾아라. 자, 첫째, 문제의 이해하기 2단계에서는 교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미지의 것은 무엇인가? 세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찾는 것이다. 자료는 0부터 9까지의 숫자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곱한 값이 가장 커야 한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라. 적절한 기호를 붙여라.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A, B, C, D 생각하기 편하게 기호를 붙이고 그림을 그린 거죠. 계획을 수립하기. 곱한 값이 크기 위해서는 이 A와 D는 곱해져서 1000자리를 만들잖아요. A와 E는 곱해져서 100자리, B와 D는 100자리,
D와 C는 10자리를 만드니까 일단은 이 A 곱하기 D를 가장 크게 해야 될 것 같다. 1000자리를 만들어내는 AB가 커야 한다. 그러므로 A와 D는 9와 8이다. AD가 98인 경우와 AD가 89인 경우 중 어느 것이 더 커질까?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본다면 875 곱하기 96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나머지 다른 게 또 있을 수 모르니까 나머지도 열거를 해서 한번 다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거고 이제 계획을 실행하는 거죠. 네 가지 경우를 다 실행을 해서 값을 조사해 보니까 875 곱하기 96 84,000을 얻었죠. 마지막 반성 단계 결과를 점검하라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 이 975 곱하기 86보다 875 곱하기 96이 더 커졌죠. 그래서 975가 돼야 875보다 더 커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가 더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점검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1000의 자리는 8, 9, 72, 98, 72 마찬가지인데 왜 여기가 더 커졌을까요? 그 다음 100의 자리에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9가 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 7하고 곱해져서 뭐를 만들었죠? 100의 자리를 만드는데 9, 7, 63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죠? 8, 7, 56이니까 56과 9, 7, 63 차이가 확 커졌잖아요. 더군다나 100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래에 9를 두는 것이 더 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반성 단계에서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바꾸어서 새로운 문제를 생각해 보자. 문제의 조건 중에서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잖아요. 이걸 0부터 5까지의 6개의 숫자로 바꿔보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0부터 5까지 정수 중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 가장 곱하는 값이 크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시 아까처럼 이렇게 클 법한 경우를 다 열거한 다음에 조사해보면 어디가 더 커죠? 네, 431 곱하기 52 이거 22,412가 제일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문제 조건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죠. 두 수의 곱을 가장 크게가 아니라 두 수의 곱을 가장 작게로 바꿔보자.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똑같고 이 곱하는 값이 가장 작게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자, 이거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도 이렇게 열거를 해서 조사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이 경우는 조금 맹점이 있는 것이 이 0이라는 숫자 때문에 아까 제일 큰 경우하고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2하고 1이 곱해져서 이 만들어지는 100자리를 일단 제일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2, 1이거나 아니면 1, 2가 돼요. 1, 2, 1. 근데 이 경우는 또 여기를 가장 작게 하면 작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2를 여기에 둬서 200으로 하고 다음에 여기를 10으로 0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0도 이제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넣는 것이 가장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4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반성 단계 있잖아요. 이것이 폴리아는 굉장히 중시한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서 답을 산출하면 해결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문제를 치워버리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폴리아는 이 마지막 부가적인 이 반성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 폴리아가 제기했던 이 반성 단계에서의 문제의 조건을 바꾸어서 새로운 문제를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이거는 수학에서 이것을 새로운 문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문제 제기, 프로블럼 포징이라고 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아의 마지막 4단계 반성 단계와는 별도로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다뤄질 정도로 비중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브라운과 월터라는 사람이 두 종류로 구별하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